관심도 안 두고 민간 경제가 커지는 것 자체가 공산당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가 1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도 1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눈여겨볼 건 뭐냐면 중국의 무역 흑자 가운데 3분의 1이 미국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이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걸 폐지하게 되면 중국은 엄청난 위기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미국의 상하원에서 지금 이 중국을 중진국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 폐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흥국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 폐지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국 경제는 진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국방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군사력이 중국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일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또 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숫자를 발표하면 그 숫자를 100% 신뢰하고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잖아요. 워게임 같은 거 하게 되면 중국의 함정이 몇 개 있고 그걸 미국 수준을 계산해 가지고 이 한 함정의 캐파가 어느 정도고 이게 능력이 어느 정도니까 이게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게 얼마나 허망한 수치인가는 이번에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2의 군사력이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 그 변변한 무기도 없는 우크라이나하고 대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저렇게 평판이 당하고 있는 게 러시아의 군사력인데 이 러시아하고요 중국은 군사의 모든 시스템이 쌍쌍같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군사 교본 자체가 러시아의 소련의 군사 교본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뭐 언어만 달랐지 사실상 같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중국 군사력이 대만을 침공할 능력이 있느냐 뭐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전혀 안 된다 하는 게 미국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방정부의 싱크탱크가 분석을 했는데요. 이 재미있는 결과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날 나온 보고서인데 중국의 2049년 미래학적 분석 보고서를 냈어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중국의 국방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라 아주 뭐 어디라고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고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중국이 이 세계 제1위의 해군력을 구축했다고 자랑하지만 항모와 잠수함 전력 등에서 미국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미국의 해군력을 따라잡는 데는 25년이 더 걸릴 것이다. 심지어 러시아 해군을 따라잡는 데도 앞으로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이게 러시아 싱크탱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동맹이라고 말하는 러시아의 싱크탱크, 그것도 이 싱크탱크가 어떤 조직이냐면 러시아 외교부, 교육공학부, 러시아 과학원이 만든 연방정부 싱크탱크. 여기서 만든 보고서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이 참여하고 있는 필진들도 보면 세계에서 다 알아주는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결과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나오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보다는 당혹스럽게 짝이었겠죠. 그래 미 해군력을 응한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25년이나 뒤처진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 중국이 입장이 갇혀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주목하는 건 뭐냐면 중국이 막강한 조선 능력을 바탕으로 해군력을 증강하지만 수량면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그러면서 함정수는 중국이 앞서지만 종합작전 능력을 가늠하는 해군 함정 총 배수량은 미국 해군이 2023년 기준 450만 톤인데 중국 해군은 230만 톤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숫자는 많은데 잔챙이는 많은데 큰 게 별로 없다. 예. 그러면서 항모 전력은 이건 비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11개 항모를 갖고 있는데 중국은 3개에 불과하고 그것도
두 개는 산둥함이나 랴오닝함은 이게 90km라서 제대로 비행기도 제대로 못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전자식 캐트펄트를 갖춘 항모가 푸진함인데 이 푸진함도 제대로 지금 지금 시운전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이게 또 실용화되려면 앞으로 4, 5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잠수함도 미국 60척이 넘는데 이것도 비교가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미 해군에 비해서 민망할 정도로 떨어진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뭐냐면 해외 군사기지 숫자도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 미국은 본토를 제한 전 세계 140여 개국에 374개의 군사기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브티 한 곳밖에 없다. 근데 저적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또 이 보고서는 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경제, 외교, 군사 분야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예측을 했는데 중국은 아주 이 내용 재밌습니다. 중국은 위기가 반드시 폭발할 거다. 그래서 엄청난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고, 반면 미국과 서방 국가는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서방이 지금 같은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립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러시아에 유리한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봐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게 중국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미국의 유명한 언론이죠.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중국의 잠수함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중국의 잠수함은 미국의 핵잠수함에 금방 밟힌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요,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18일 182쪽 분량의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단적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능력이 없다. 이 결론이 이겁니다. 말이 안 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면 오히려 대만에 호되게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대만을 침공할 때 그 수많은 병력이 대만 해협을 건너와야 되는데 이 대만 해협을 건너기 전에 대만의 미사일에 다 격침될 거다. 그러면 중국의 한 자녀를 갖는 중국은 거의 대부분이 한 자녀 가정인데 그 한 자녀 가정의 아들들이 대만 해협에서 수장이 됐다고 했을 때 수천 명, 수만 명이 수장됐다고 했을 때 중국 정부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면서 군사력도 안 되고 침공할 능력도 없다. 이게 이제 미국의 그 군사력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는 이제 요즘 상당히 흥미를 끌게 만드는 권력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 중국의 국가안전을 책임지는 부서가 있는데요. 국가안전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치자면 국정원, 안기부 이런 거죠. 근데 이 국가안전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향해서 시진핑의 군국주의가 중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이게 중국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부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봤어요.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밌으니까 이걸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위챗 공식 계정에도 이걸 냈는데요. 한나라, 중국에 한나라가 있었죠 옛날에. 한나라 경제 흥망성쇠와 국가 안보에 주는 시사점, 이게 제목입니다. 이 글에 뭐가 있냐면 한나라 전성기였던 무제 때부터 한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이 한무제가 쇠퇴된 배경은 군국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군사 강대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이 국가 번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한나라 멸망이 교훈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라 초기에
통치자들은 진나라의 멸망을 교훈으로 삼아서 정치, 경제, 민생 등 여러 방면에서 이 생산 발전의 이로운 정책을 시행해가지고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북돋아주면서 국가의 튼튼한 토대를 세워갔다. 이거죠. 근데 한나라는 초기에 이 국민들한테 자주권을 부여하면서 사회가 활력을 찾도록 만들어줬고 국가의 많은 권한을 국민들에게 위임해가지고 자율권을 신장시켰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는 백성들에게 농업과 양잠에 집중해서 경제를 회복시키도록 했고 권력을 남용하는 공무원들을 대거 단속하게 됐다면서 이 세금과 부가금을 낮춰서 국민의 힘을 키우고 재정 지출을 최소화했다. 문제는 한나라 무지 시기에 접어들면서 잇따른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군사비, 막대한 재정 지출 그리고 막대한 사회적 부의 소모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문제와 정치제의 연호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그 후 한나라의 경제는 다시는 이전의 문제, 경제제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있는 거 아니? 한나라의 쇠퇴는 한무제 때부터 시작되었다.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면서 한나라의 무제는 경제, 사회의 회복과 건강한 발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일반 백성들의 상업적 활동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고 이에 따라 경제도 큰 타격을 입으면서 튼튼했던 국가의 기반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하면서 노동력도 크게 줄었고 이는 한나라의 경제를 쇠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다. 한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는 국경에서 충돌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동서남북으로 원정하며 보냈다. 이로 인해 국력이 고갈됐고 한나라 말기에는 국고가 텅 비어 사회도 쇠퇴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해졌다. 그럼 결론을 뭐라고 내고 있는가 하니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경제 발전을 촉진해야만 국가의 번영, 국민의 행복과 복지, 사회적 조화와 안정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중국 경제 지금 수렁에 빠졌는데 미국과 충돌 상황이 벌어지고 국가적 위감도 고조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중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안전부가 이 위챗은 중국 모든 인민들이 볼 수 있는 SNS 아닙니까? 우리나라 치자면 카카오톡 같은 거고 여기다가 국가주석인 시진핑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안전부는 지금의 중국의 위기가 시진핑 때문에 비롯된다. 그래가지고 14억 명의 중국 인민들이 지금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이 중국몽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앞세우면서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 끼어든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걸 지금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중국이 1.5세대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중국을 살리는 길이었는데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시진핑의 엉뚱한 패권 전쟁 노름으로 인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시진핑은 물러나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다른 데가 아니라 국가안전부가 그것도 위챗에다가 공식적으로 올렸다. 이게 지금 중국의 사회 분위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가안전부가 이런 논평을 괜히 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중국 내의 최고 지도부가 완전히 들끓고 있고 지금 심각한 분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이미 작년 8월에 중국 최고 수뇌부들이 8월에 베이다이어에 모여가지고 수뇌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미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때부터 유심히 좀 관찰을 했는데 그때 시진핑이요 이게 덩샤오핑 120주기였는데 그때 이 베이다이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덩샤오핑과 같은 개혁가 반열에 올리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언론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중국 공산당 기관지 그러니까 에다가 신화통신을 비롯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려고 준비를 했고 그게 하나가 딱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언론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뭐냐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덩샤오핑하고 비교했습니다.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 이걸 쓰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밝혀내라. 이렇게 따지고 들어간 거죠. 메이dan에서. 그래서 이걸 중국의 전 언론에 게재하려다가 중단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그때 보면 시진핑이 아버지 시중신의 이름을 좀 끌어들여가지고 시중신이 개혁 개방을 이끌었다 하는 걸 가지고 나도 그렇다 이렇게 이제 덩달아 좀 묻어가려고 그랬다가 개혁가 시진핑 이게 일만자 분량의 글이니까 엄청난 글이죠. 이 글을 덩샤오핑이 이은 탁월한 개혁가다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했다가 이게 좌절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시진핑에는 개망신을 당한 건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삼중전회가 있었는데 9월달에 이게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중전회에서 중요한 안건 토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중국의 경제 회복이라는 주제 또한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에 대한 중국 건국의 위상도 완전히 흔들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들어서는 시진핑 우상화 작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에 대한 개인 숭배가 올해 1월부터 전 중국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뭘 보면 아냐면 CCTV에서 시진핑에 대한 뉴스가 옛날 우리가 땡전 뉴스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전 같으면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또 시진핑 얼굴만 딱 집중 포커싱을 해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요즘에는 시진핑이 나온 화면 보면 여러 사람하고 같이 묻어있는 화면 정도만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군부 행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런 중국의 CCTV를 비롯해가지고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보도하는 걸 보면 시진핑의 지금 이 위상이 얼마나 추락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군부의 분열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제 와이타임스 유튜브에 이게 자세히 또 보도가 될 텐데요. 이게 최신 뉴스가 하나 따끈따끈한 내일 아침에 나올 텐데 하웨이등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하웨이등은 철저하게 시진핑 추종자입니다. 네, 이 군부 소열 3인데 이 하웨이등이 지난번 3월 양회를 마지막으로 얼굴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웨이등 사라졌죠. 또 이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명화도 사라졌습니다. 전부 시진핑의 핵심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푸진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 권력의 기반을 닦았던 17년간 정책 기반을 가져왔던 푸젠성 출신들 그룹이라는 거죠. 근데 푸젠방의 핵심 인사들인데 이 푸젠방의 핵심들이 숙청당하고 있다. 이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시진핑이 스스로 군부의 부패를 기억하기 위해서 잘라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잘라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근데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후임을 바로바로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 리상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진핑이 아꼈던 사람들이 다 숙청되는데 그 뒤로 시진핑은 한 사람도 그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건 시진핑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결국 뭐냐? 이건 군부의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이 현재 군부의 숙청을 주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부 내에서 푸젠방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반시진핑 계열의 군부 권력들이 푸젠방의 핵심들을 숙청하고 있다. 그런데 시진핑은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 11월 달에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매화가 숙청을 당했고 올해 3월 돼가지고 허브이등이 실종됐고 그런데도 시진핑은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 그 3월 11일에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자오란지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직 중국 탐사기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허웨이등은 지난 3월 11일 전인대 회의 종료 후에 전격 연행됐고 이후 심장마비를 일으켜 중국 공산당 최고 관리들을 치료하는 전용병원인
301 병원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그 행적이나 연설 등 모든 자료들을 조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허위등 외에도 푸젠방의 여러 군지휘관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허위등의 비서는 물론이고 푸젠성 출신의 여러 지휘관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 유명한 중국 문제 전문가인 차이생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동부정부 사령관인 인상현도 대만해협 전투기획으로 출한 혐의로 전날 체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시진핑파가 시진핑의 핵심인 푸젠방 구성원들을 완전히 속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진 국방부장 지난 3월 초에 갑자기 공무원 전체에 불참하면서 실각설이 나돌았다가 나중에 다시 등장했죠. 그때 이 등진도 조사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근데 조사를 받았는데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니라고 있고 또 충성 명제를 했기 때문에 그냥 다시 원자리로 원대복귀시켰죠. 그런데 이 등진은 중앙군사위원회 당연히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국방부장이 참여하지 못한 건 등진이 유일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지금 이 중국 군부내의 분열 이야기를 하면 이것만 가지고 1시간 이상 이야기를 해도 아주 복잡합니다. 고든창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고든창이 이런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중국 군부의 분열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태일 수 있다. 시진핑은 지난 10년간 군부 인사들을 숙청해왔지만 이제 반시진핑파가 시진핑의 충성파들을 숙청하고 있고 심지어 인민해방군의 주요 선정기관인 인민일보 그리고 인민해방군의 주요 선정기관 신천전 매체죠. 해방군보도 시진핑의 통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고든창이 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 그리고 상당히 신뢰가 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요. 정리하자면 2013년 시진핑 집권 이래 숙청을 당한 최고위급 인사가 한 40명을 끌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최근 2년만 해도 아까 얘기했던 마오와라든지 리상포, 웨이펑어, 류차오 이런 사람들이 숙청을 당했죠. 그런데 이때까지 시진핑에 숙청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퇴직했던 사람들이죠. 그만둔 사람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숙청당한 사람은 다 현직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최고위급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시진핑이 직접 숙청한 사람들하고 지금 군부에 숙청당하는 사람들의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이걸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장유샤라는 사람입니다. 이 장유샤가 그전에는 허웨이둥하고 맞서는 행동했는데 최근 허웨이둥이 실각을 당하면서 완전히 장의사가 군부를 장악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부를 허웨이둥이 아니 장유사가 이렇게 완전히 이끌고 있는데 사실 이 시중신하고 장유사의 아버지인 장중신이 이건 젊었을 때부터 함께 싸운 전우입니다. 집안 대대로 우정을 키워온 사이입니다. 그래서 시진핑하고 장유사는 의형제 같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과 장유사가 그러면 왜 틀어졌을까? 이게 시진핑의 욕심 때문에 틀어진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장유사는 시진핑 초기에 집권 초기에 시진핑이 경호를 책임질 정도로 악연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완전히 두 사람이 갈라섰습니다. 장유사는 그 당시에 50년 7월생이니까 72세였습니다. 나이를 보면 7상팔하에 이미 걸렸죠. 그러니까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주석이 장유사한테 당신 왜 안 물러나냐? 나이가 72인데 그러니까 이 장유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왜 안 물러나냐? 알겠어요? 감히 주석한테 시진핑한테 당신은 왜 안 물러나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53년 6월생인 시주석은 당시 6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7상팔에 걸리는 거죠. 시진핑도 물러나야 되죠.
시진핑이 안 물러나는데 나는 왜 물러나냐? 그래, 난안 물러나겠다. 이런 거죠. 시진핑은 헌법까지 수정하면서 3연임의 길을 걸었죠. 아무도 시 주석의 독재에 제통을 걸지 못했는데 장유사가 대담하게 시진핑의 행보를 흉내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로켓군 수청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시 주석이 처음에 로켓군 수청을 한 대표적인 이유가 허웨이동과 마오와 세력을 시켜가지고 장유사를 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장유사가 지난해 7월 공산당 20기 3중전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정치 원로 세 사람, 그러니까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하고 원자바오 전 총리, 그리고 후야방, 우리 호요방이라고 했죠. 이 세 사람의 이제 호요방의 맏아들 후더피 전 통정부 부부장, 이 세 사람의 힘을 얻어가지고 시진핑을 역으로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장유사가 이 홍을달, 그러니까 이 언로의 혁명 언로의 자제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유사가 부상을 하고 시주석이 입지는 축소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왜 어떻게 이 장유사가 이 홍을다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시진핑이가 집권 초기부터 이 홍을다이를 엄청나게 압박을 했거든요. 상하이방을 비롯해가지고 엄청나게 쳤기 때문에 이 그래도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장유사가 뒷발을 딱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부가 그전에만 해도 군사위원회의 주석 책임제를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군부의 집단 지도 체제를 주장하고 나간 겁니다. 시진핑이 군부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이건 집단 지도 체제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중요한 건 이제 병력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중국이 지금 5대 정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허이둥과 мя오와 같은 사람들은 동부 출신입니다. 동부정부 출신이고, 장유사는 북부, 중부, 남부 정부의 자신의 세력권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정부,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분, 이 동부정부를 이 장유사의 부대가 광고가 정부가 포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0월에 시진핑이 안의성에 있는 둥청시의 육척항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육척항은 청나라식의 담장을 놓고 단수던 두 집안이 각각 3척씩 양보를 해가지고 6척의 골목길을 만들었다 하는 데서 유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주석이 육척항을 방문했다는 것은 장유사하고 서로 다투지 말고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타협을 하자, 이런 뜻으로 육척항을 방문했다는 거죠. 이후에 이제 군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집단 지도체제입니다. 군부의 집단 지도체제. 그래서 군부를 시진핑 주석이 용도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끌고 나가겠다, 서로 협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이제 지금부터 관심거리는 이게 과연 이 협정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시진핑의 뜻대로 지금 이게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유럽 언론들 가운데서 시진핑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논설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시진핑에 대한 엄청난 위기가 있다는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시진핑 이후의 중국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냐면 빠른 시일 안에 시진핑이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이 중국을 이렇게 잡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선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제일 뭐라고 할까요?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2027년 10월에 이 회의에서 아마 이 정권 교체 문제가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절대 이 장유사하고 시진핑이 정면을 맞붙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이 멸망한 거기 때문에
뭔가의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시간을 좀 끌면서 뭔가 좀 후일을 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혹자들은 중국이 몇 개의 나라로 분할될 수도 있다. 지금 전구가 5개니까 5개의 전구가 각각의 대장을 내놓고 분할될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군부라는 이런 권력자의 성격이 시진핑 전체를 다 통할했는데 나는 여기만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특히 장유산이 이미 세계 광구를 딱 장악하고 있는데 자기가 2개를 누가 주신다? 이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 정도의 당대에서 후계자를 논의하고 평화롭게 정권 교체하는 방안으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러나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는 지금 이 미중 간 충돌이 오래 지속된다든지 이래가지고 아마 이 여파가 이제 지금 4월이니까 늦어도 8, 9월 안에는 심각한 후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중국의 인민들이 과연 이 현재 시진핑 지도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줄 거냐, 그게 이제 하나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누가 후계자로 물망으로 떠오르겠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 미국의 유명한 이 싱크탱크인데 제임스타운 파운데이션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제임스타운 파운데이션에서 차이나 브리프를 발행합니다. 근데 차이나 브리프가 나온 건데 오늘 나온 거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거죠. 여기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봤어요. 중화인민공화국 첫 국가조석이었던 유사우치의 아들인 퇴역장군 유이안, 그리고 자유주의적 가치관 소유자이자 전 주석이었던 리센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선명이라고 그러죠. 이선명의 사위인 류야주, 이런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 시진핑을 이을 차세대 주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장유사가 지금 권력을 잡고 있긴 하지만, 군부를 잡고 있긴 하지만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차피 2세대에서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하여간 이 2년 후에 열리는 당대회까지 시진핑이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절대 충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수는 중국 안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군부가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군부가 일어나서 시진핑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물을 옹립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마 제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제가 정리를 하고요. 조금 더 이어지는 것들은 내일 아침에는 이 군부의 분열, 그리고 장유사에 관련된 이야기, 그게 내일 아침 6시에 오픈되는 유튜브에 나올 것이고, 1시에 오픈되는 이 유튜브에는 중국의 경제 문제, 그리고 왜 시진핑이 그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꺼려하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내일 오후에 담을 거니까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 들어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주현 위원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 동북아 정세가 19세기 말하고 좀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이 시점에 이제 중국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19세기 말에 우리 대한민국 대한제국이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때 했던 일이 지금 이재명이가 했던 짓하고 똑같은 짓. 중국은 그저 우리가 쎄쎄만 하면 된다 했는데, 그때 청나라 쪽에 쎄쎄했다가 그 다음에 아관파천까지 러시아 쪽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흥 강국으로 영국하고
아니 일본이 신흥 강국이고 그다음에 여전히 패권국인 미국하고 영국하고의 우리가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뺏겼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상황이 꼭 19세기 말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다음 대권이 그대로 선거가 진행된다면 이재명이 될 확률이 거의 굉장히 많은데 그런 망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논평을 해주셨는데 이런 시점에 정치인들은 그 미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승만 대통령도 조선이 썩었지만은 시민사회 우리 국민이 깨야 된다 해갖고 책도 펴내고 했듯이 그러면 이런 시점에 우리 애국 시민들이 과연 특별히 브레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우리 저 추문희 박사님이 우리 열심히 애국 운동을 하는데요. 지금 방향을 잃고 막 그저 시위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가 지지율을 많이 얻어서 대권에 이겼으면 좋겠다 해갖고 지금 뭐 마지막 발악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여기저기 가서 또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국제관계를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너무 거대한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고 각자가 역할을 좀 분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 와이타임스라는 인터넷 신문을 하면서도 가장 중점이 두는 부분은 중국을 방어하자. 그래서 오래전부터 반중, 왜 우리가 반중을 해야 되는가? 왜 중국이 쇠퇴하면 안 되는가? 이걸 집중적으로 방송을 했고, 그래서 반중 정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개선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과 대만에도 쇠퇴, 중국에도 쇠퇴하면 되지 않느냐? 이같이 무식한 이야기가 없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만이 무너지면요, 한국은 방파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딱 길이 이야기 않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대만이 무너지면 남중국해가 전부 중국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 석유 수출의 70% 이상, 90% 가까이가 남중국해를 거쳐 들어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게 되면 남중국해 통행하려면 우리가 돈 내든지 아니면 중국에 그야말로 엎드려서 쇠퇴해야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한국의 산업은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대만을 지키는 것이 한국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의 상당수가 3분의 1 정도는 대만에 차출돼서 갈 거다. 여기에서 벌써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파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대만을 보호하는 것이 한국을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중국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데가 한국입니다. 평택 기지 공격합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기지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평택에서 또 군산공항에서 대만을 보호할 공군기들이 거기서 출격하거든요. 그 주한미군에서 일부가 차출될 때 평택에 차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데가 대만 공격하기 전에 하는 데가 아니면 동시에 하는 데가 대한민국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산둥성 그쪽에 보면 한국판 사드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들이 얼마나 크게 돼 있습니까? 우리 보고 뭐 사드 어쩌고 그랬는데 지네들은 우리보다 더 성능 좋은 걸 거기서 딱 갖다 놓고 지금 이 평택을 샅샅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뭐냐면 미군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어떻게 방어할 것, 자기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만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이 대만을 이렇게 따로 생각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만 전쟁에 끌려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우파들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제 정세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뭔가 제대로 된 정세 판단이 가능한데
우리는 이제 또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주로 역할을 앞으로도 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정세 분석 보면 주로 제 이야기는 중국 이야기입니다. 저는 근데 중국 못 갑니다. 우리 다른 분들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는 질문 있으시면 참. 그래서 그 중국의 반도체가 이제 말씀대로면은 낮은데 사람들이 반도체가 대단할 거다라고 믿는 그 전제 중에 하나가 중국의 우주선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그 기술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주선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겠냐.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 높을 것이다. 이런 그 가정이 있습니다. 암암리에. 네. 예. 그런데 그 우주선을 만들었는데 미국의 반도체가 다 사용되고 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막는 이유, 그러니까 레거시 제품들, 그 자동차에 들어가고 이런 후진 것들을 빼놓고 첨단 반도체의 수출을 막는 이유가 중국의 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라든지 미사일에 전부 반도체 들어가는데 그 반도체가 미국산, 한국산이 들어간단 말이죠. 대만산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막으면 무기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출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그 이 화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여간 여러 나라를 통해 수입을 통해 가지고 이 미국산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장을 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딥시크 같은 AI도요. 이 AI 그 학습 기술을 만드는데 미국의 반도체가 없으면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미국의 반도체를 고퀄리티의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중국의 군사 기술이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첨단 산업이 절대 발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정권부터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하는 이유가 그 반도체가 우리를 죽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통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 몇 년간, 뭐 1, 2년 정도는 남은 지금 저장해 놓은 재고 가지고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국이 만든 반도체 기술로 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미소 패권 경쟁 하다가 결국은 이제 소련이 나가 떨어지고 분열됐거든요. 근데 미국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음흉한 일을 벌이는 게 지금 중국 주변에 파키스탄도 건드리고 인도도 건드리고 베트남도 건드리고 저는 그거보다 더 직접적인 게 지난 2년 동안에 만주 복국 운동을 하는데 사람이 와갖고 저희 여기 김서부 차관님하고 우리 멤버들하고도 거기 갔었어요. 근데 아주 이상한 일을 미국이 의도적으로 벌여요. 티베트에 2,200만 달러를 주면서 티베트에서 인권 붕괴가 일어나도록 그걸 부채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떠들어도 미국도 나름대로 더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을 골탕 먹일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지금 동북 삼성이 만약에 문제가 되고 티벳이 일어나고 신장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지금 지난번에 터키까지 들어와서 전쟁 상황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자기네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활용할 거 아니에요. 뭐 대만 정도가 아니라 동시에서 중국 주변에 전부 다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을 역사적인 문제로 제가 신백강 박사님한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가. 미국이 분명히 우리 한국에게 중국의 상황과 미국의 대응이 어떤가, 한국 국민들과 정치권의 대응이 어떤가를 저는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 중요 멤버들을 김서우 차관님하고 우리 인권 활동가들하고 계속 모이면서 여러 번 만나면서 물었더니 사실은 자기네가 미국 정부로부터 3억 달러의 예산을 지난 30년간 받아서 중국의 민주화 운동을 한다. 그리고 만주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국회에서 그 대회의실, 소회의실을 빌리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를 빌려줬어요. 그러면
아니 만주의 복국 문제를 얘기하면 중국에서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민주당에서 주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지금 2년간에 벌어지고 이 행사를 갔던 사람들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러 갔거든요. 그러면 달라이 라마 하나를 건드린다는 게 중국의 얼마나 아킬레스건인데,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이제 애국 쪽 역사 쪽으로 아니면 문화 쪽으로 저희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묶어서 어쨌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한국 정치권에는 개념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지. 근데 우리는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대비해 놓는구나. 정부에서 대주지 않고 갑자기 만주 복국 문제를 얘기하면 동북 삼성도 티베트 신장 위구르처럼 분비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하라고 지금 판을 깔아주는데 한국의 정치권에는 관심 없지. 역사학계에서도 뭐 다들 친중 쪽으로 가서 뭐 동북공정에 오히려 한통속이 됐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의 문제를, 중국이 거대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작년 6월, 5월서부터인가 청년 실업률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벌써 25% 넘었는데 지금 50%가 넘습니다. 청년 실업이. 그러면 그게 지금 농민공들이 한 3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이번 무역 전쟁에 계속 허리띠 동여매다가 어느 순간에 어디서 천안문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도 관심을 가지면서 민간 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미국도 하는데 우리는 인권 차원에서 아니면 문화 차원에서 역사 차원에서 충분히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신배강 박사님이 시진핑이 코리아는 part of China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저 북부전부에 신양, 저 선양에 60만 대군을 준비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한 200만, 250만 되는데 60만을 글로 몰아놓은 거는 심심해서 몰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북한이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들어가서 그냥 죽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도 SOS를 푸틴한테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국의 위협이 크니까.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시진핑 자체도 그렇고 CCP 자체 내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미소 스타워즈 경쟁 벌이다가 그냥 소련 무너지고 소수공화국으로 무너졌듯이 중국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자체 내에 권력 다툼만 해도 그렇고 1대1로 해서 다른 나라 도움받는다고 했지만 중국에게 2억만 당해먹는구나 알라라. 아프리카도 이제 다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에 오히려 민간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브레인들이 그런 국제 세미나나 심포지엄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의 국변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과연 어떤 좀 포지션을 취하고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까, 그런 면도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간 이유, 남한으로 내려오는 이유, 바다를 통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는 연구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부기관에서는 절대적으로 연구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건 민간단체만 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싱크탱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 어떤 피해를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합니다. 정작 당사자에 우리는 그런 연구를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 해협이 봉쇄됐을 때 한국은 어떤 피해가 있으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정세가 저렇게 흘러갔게 되면 누군가는 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의 급변 사태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시나리오를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 일테면 북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